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사실 이제 원래 정치 토크는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였습니다. 근데 뭐 우리 좋은 여러분들 혹은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은 김용민 국장이 떠나 있는 바람에 제가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역 순회 행사 때는 뭐 아주 다양한 분들을 파트너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방송할 때는 조상훈 국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 대전 전통 나래관, 이 바깥에서 보니까 아주 건물이 멋있던데요. 오늘 정치 토크는 우리 청취자나 본조분들도 좋아하시는 이강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강윤입니다. 우리 이제 이강윤 선생님은 이런 이제 북코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써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정치 토크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말만 잘하면 됩니다.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이강윤 선생님, 정치 토크에 출연하게 된 소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7월 25일 오후 3시 대전 전통문화 나래관이죠, 여기가. 네, 이거 여러분들 대전 전통 나래관입니다. 여러분들 세금으로 지은 거 맞지요? 네, 보니까 2014년 2월인가 여몽철 대전시장이 기념식수도 했던데, 예, 이런 하드웨어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지방자치의 원래 의도 중에 일부는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제대로 원래 목적대로 복무하고, 그래서 정말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균등하게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각지에 세워지는 이런 하드웨어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직은 그것을 채워가는 소프트웨어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질이 균등하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로 채울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부분은 우리들의 참여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급식 여부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전 시장 때 돈 써가면서 결국 민의를 확인하게 됐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냈지만,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제도 실시됐고, 그 여파인지 아니면 고성환정 씨로부터 받은 돈, 그것 때문에 열리고 있는 수사, 법원 재판이 시작됐죠. 그런 거에 대한 다목적 포석인지는 모르나 홍 지사가 부산급식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자세를 상당 부분 바꿨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 다 결국 주민 참여 그리고 소환제 이런 것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굉장히 긴장까지 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전주에는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 전북 사무실이 자체 사무실 마련하고, 근데 제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고향 어르신들도 좀 뵙고,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만 가려고 느긋하게 표를 끊어놓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선출해주신 박범계 의원 아시죠? 그분이 펑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의 땜빵, 비방송 용어입니까? 대타. 좀 기분은 별로입니다. 뭐 기왕에 대타를 하려면 최소한 뭐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국무총리 한교 아니구나. 아무튼 뭐 그래야지 뭐 일개 의원의 대타를 하다니 박범계 의원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그렇습니까? 어디 뭐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은 있으시겠지만 또 여러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지역민인데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돈 안 주고도 부를 수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아무튼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TV 라디오에서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90분간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하는 이강윤입니다. 오늘 정치계의 거목, 정치평론계의 거목, 서영석 선배가 하는 대로만 그저 따라가면 낙제는 면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토크 콘서트 처음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윤 선생님. 네. 그 마티즈를 CCTV로 마티즈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국정원 자살한 그 직원의 차입니다. 서기관이면은 뭐 사실 7급으로 시작하는 국정원의 위계상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인데 어쨌든 뭐 작은 차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작은 차를 탄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 마티스가 뭐 번호판 색깔이 바뀌었다, 뭐가 뭐 안테나가 있다 없다 이런 이제 의혹을 정병헌 최덕균이라고 의원이 제기하니까 제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까지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마티즈를 폐차를 해버렸다는데, 그게 뭐, 하나둘 의혹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이강윤 선생님의 해안으로 볼 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당연히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이는 건 분명히 아니죠. 이 마티즈는 출고된 지 만으로 10년이 넘은 차고요. 세상에 티코를 위시해서 아무튼 뭐 경찰을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경찰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갑자기 빨간색 마티즈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리라고는 50몇 년 전에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올 7월 2일 날 구입이 됐습니다. 구입 명의자, 그러니까 차주가 누군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임모과장, 사망한 임모과장, 자살로 발표된 사망한 임모과장은 원래 그 가족 용도로 차가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조금 더 큰 차겠죠. 추정컨대. 아무튼 세컨더리 카로 샀는데 7월 2일 날 구입해서 7월 22일 날 폐차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딱 20일간 사용된 겁니다. 너무나 공교로우니까 뭔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싼 폐차 직전에 마티즈 구입 가격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요. 마티즈가 200만 원이면 폐차 직전의 차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요. 아직 싱싱 잘 나갑니까? 잘 나가죠. 아무튼 요즘 국산차 10년 타기 운동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운행에는 지장은 없었겠지만은 검설해서도 샀다고 하면 아무 할 말은 없는 거고요. 단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사망으로 끝나고 구입으로부터 폐차까지 20일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20날 쓰려고 샀단 말이냐라는 추적성 의문 제기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국과수 결과 CCTV, 그러니까 주행 중에 CCTV에 찍힌 것은 흰색인데 왜 주차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검과 함께 발견된 것은 왜 녹색이냐? 경찰은 계속 난반사다 뭐다고 말을 했고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국과수에서 검증을 했는데 거기는 과학자도 들어가니까 훨씬 좀 더 믿을 만한 건 맞죠? 그건 CCTV상에 찍힌 사진도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녹색이 맞답니다. 얼핏 보면 흰색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선바이저니 루프니 그러면 큰 논란거리 될 것 같진 않고요. 7월 2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문재의 임과장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장례 치른 바로 그 다음 날 7월 22일 날 이 마티즈 차량은 공식적으로 폐차가 됐습니다. 원래
폐차를 하려면 본인 명의의 무슨 인감이라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이 마티즈 차량이 사망한 임 과장 명의로 차량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임 과장으로부터 그의 재산과 부채를 동시에 승계하게 되어 있는 그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일단 서류상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차량 등록을 한번 전환한 뒤에 새로 바뀐 등록 차주가 그것을 폐차 신청을 해서 폐차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이 하게 되는 절차인데요. 공적인 절차고 이것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누구도 비껴갈 수는 없는데 임모 과장차로 명의가 안 돼 있었다면 그건 뭐 바로 폐차는 가능하죠. 이를테면 부인명이라거나 다른 가족명이라거나 혹은 국정원이 뭔가 업무용으로 잠시 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차량 말소 및 뭐 폐차 구입 관련 과정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티즈에 너무 힘을 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지난 6월 3일, 4일, 17일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사흘입니다. 국내 IP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공식 기록에 나와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태리 해킹팀사라는 해킹만을 전문으로 각국의 뒤가 구린 기관이나 뭐 등을 상대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회사 아닙니까? 걔들 그 자체가 말하자면 해킹이 뭐예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뚫고 들어가서 뭐 훔쳐보거나 하는 거니까 도둑놈 집단, 이태리 해킹팀이라는 그것도 명함은 제대로 잘 걸었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해킹팀이라고 밝혔는데 그 대도가 살고 있는 집에 어떤 해커가 들어가서 다 철조망을 보안망을 뚫고 통째로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지네 집 금고에다 옮겨놓은 게 아니라 토렌트라는 P2P 개인과 개인 사이들이 파일을 올려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무료로 물론 거기에다 올렸어요. 그게 400GB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제 알고 있기로 한 편 영화 한 편이 한 2GB쯤 된다고 하는데 영화 200편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 대부분의 자료는 이겁니다. 해킹팀사에서 우리 국정원처럼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시험 운영해보다가 이게 뭐 제대로 스파이웨어가 정착이 됐니 어쩌니 이런 거 계속 묻고 이것도 해줘라. 뭐든 들여다보는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뭐든 들여다보는 것은 이태리 해킹팀 그 회사의 서버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원본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그걸 통째로 해커들이 공명심에서 와 내가 이태리 해킹팀이라는 것을 뚫었다. 그럼 이제 걔는 해커 사이에서 굉장히 성과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토렌트에 올려놓은 거죠. 그럼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말 국가기밀이나 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해킹팀사에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이태리 해킹팀사 발음도 쉽지 않나요? 해킹팀사를 경유해서 거기 서버에도 남는 거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외국에 있는 대북 지금 국정원 발표대로 대북 용의점이 있다고 여겨지는 또는 추정되는 사람의 것을 주로 들여다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사람의 휴대전화를 지금 이 스파이웨어 훔쳐오는 프로그램을 이식시켜서 그걸로 들여다볼 정도의 기술력이면 국내에 있는 쟤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쟤 좀 들여다보고 싶어 라고 국정원에서 콕 찍어놓는 놈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강현 선생님처럼.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 걸 들여다도 보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게 기술적으로 한 번이라도 쉬우면 쉬웠으리라는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자,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6월 3일, 4일 그리고 17일 세 번에 걸쳐서 국내 민간인으로 것으로 여겨지는 휴대전화의 IP 추적을 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 5163 부대 배드 애플이라는 타락천사라는 그 아이디를 쓰는 이메일 주인과 해킹팀사에 우리 5163 부대 파트너가 있지 않겠어요? 보통 한 5명 정도가 한 고객, 한 나라의 고객. 우리로 치면 지금 사우스 코리아의 The Army, 5163 Army라고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초구 PO박스 200이라고 되어 있는 하고 주고받은 메일에 보면
3일, 4일, 17일, 6월에 걸쳐서 국내 IP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SK텔레콤에 할당된 IP입니다. 근데 통상 통신업체들, 그러니까 LGT나 KT나 SK텔레콤이나 이런 데는 통신 기록 보관을 짧게는 석 달, 길어야 6달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난 6월 3일 날 첫 국내 IP 접근 시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접근 시도예요. 접근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것도 다 IP가 있고 지금 이 옆에도 이사장 휴대전화가 있지만 여러분 다 휴대전화 갖고 있지만 IP는 다 다르게 나와요. 하면 물론 어느 밴드 안에서 우리는 나올 겁니다. 125.45 어쩌고 하는 그 내단 숫자. 그게 최단으로 석 달만 보관을 한다고 하면 6월 3일 날 시도됐던 것은 7월 3일, 8월 3일, 9월 초면 없어질 수 있죠. 없어지죠? 빠르면 짧게는 3개월이니까 길면 6개월이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빨리 국정원이나 누군가가 수사기관이 국정원이 아니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증거 보전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놓지 않으면 통신사에서 그거 저절로 소멸돼 버리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해킹 프로그램 자체는 그건 어느 나라에서건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도청이나 감청과는 달라요. 합법적 도청이나 감청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 사람의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통지를 해주기도 해요. 당신을 무슨 일을 들여다봤다. 근데 영장 없이 보는 건 불법 도감청이고요. 그건 물론 처벌 행위고, 해킹은 도청이나 감청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도둑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해킹팀이라는 대도의 집에 어떤 해커가 하나 침입해서 훔쳐왔다고 그랬잖아요. 해킹 자체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옛날에 보면 집에 이렇게 담장에다가 철조망 이렇게 하고 깨진 유리 꼽아놓기도 하고, 요즘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 도둑 안 당하려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술 좋은 도둑은 안 다치고 뛰어넘어가서 장롱에 뒤져서 금, 은, 보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갔잖아요. 그게 해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해킹은 외국에 있는 대북용의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은 그건 불법인 거고요. 국내에 있는 누군가를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건 불법을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북 용의점이 있는 사람을 했으니까 불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북한과 적대적 상태에 있고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하니 그걸 시비 잡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잠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일 따름이지, 대북 용의점이 있어서 들여다봤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국내인, 내국인, 민간인을 들여다봤느냐, 또 하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활용하려고 국정원이 이 기기를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 이하열 선생은 아주 미시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요. 해킹이니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모를 건 아니지만은 별로 관심 없는 얘기입니다. 미시적으로 파고들면.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큰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아까 마티스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왜 갑자기 폐차했느냐, 이거야. 이건 틀림없이 마티스라는 차 안에 어떤 증거가 남아있던가, 아니면은, 전배원 세대표준이라고 제기했던 거기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그 무엇이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은, 누가 봐도 사가지고 차를 며칠 만에 폐차를 시킨다면은, 저 새끼들 이상한 놈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폐차를 했다는 거는 그게 뭔가 결정적인 뭔가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 진상이 드러나면, 아, 맞아. 그래서 얘들이 상대를 누구나 다 의심할 건데, 불구하고 폐차를 했다. 그래서 야당에서 뭔가 좀 캐내는 그런 점에 저는 주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국정원이 이 해킹 툴 사이에 말하자면 뭐 해킹 툴이고 뭔가 간에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뭔가를 했다면은 샀다면은 말이야 뭐 대북
용의자들을 한다 얘기를 하지만은 뭐 속으로 아니 국정원에서 지난 그 대선 때 댓글 공작하면서 댓글 공작을 했다고 인정해요? 안 하잖아. 겉으로는 북한 사이버전을 수행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댓글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국내 자살을 가능성은 뭐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따져가지고 이제 묻는 거는 정치인이나 뭐 검찰이나 시민단체가 할 일이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은 이게 과연 이 정권 하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잖아. 세월호 참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도대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서 그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면은 박근혜 정권에게 무슨 피해가 가는지 계속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후반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세월호처럼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하는 판에 국정원이 외국에 있는 말하자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했다면 뭐 보나마나 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과연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그거를 현 단계에서 과연 야간이 어떻게든 파헤칠 역량이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일반 청취자들에게 더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게 야당의 베스트죠. 근데 짱짱하고 그동안 주요한 현안 때마다 물컹하게 하지 않고 분명하게 뻔때를 보여왔고 힘을 발휘해 왔다면 그래서 검찰이나 여타 수사기관들로 하여금 좀 쫄게, 쫄 수 있게 존재 입증을 해왔다면 이번에도 쉽게 묵살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지금은 뭐 검찰에 고발장 내는 거 불구하고요. 검찰에 고발장 내면 검찰은 그냥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임해서 사건 배당하고 기초조사 하는데 접근이 대단히 용이하다. 그리고 주요 증거가 사라져서 마치 성완종 리스트 사건하고 생각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수사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 능력보다는. 물론 국정원 앞에만 쓰면 특히나 현격하게 쫄아들고 작아졌던 검찰의 그동안의 자세를 생각하면 열심히 해도 수사가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자 사서 와서 사가지고 49만 유로인가 뭐 몇십만 50만 유로인가를 주고 사와서 봤어요. 그것을 최초로 들여온 2012년 2월경에 사와서 테스트와 그걸 거쳐서 실제 사용한 양이 얼마만큼인지 전체를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국회에다가 또는 검찰 수사를 받게 돼서 공개를 한다고 해도 이게 전부 다를 가감없이 공개를 했는지 거기서 미리 스크린하고 문제될 건 빼고 공개를 한 건지를 판정할 사람이 없거나 대단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국정원에서는 그 공개를 첫째는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요구한 게 등 30종을 다 내놔라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며칠 있다가 여야 의원들이 현장 조사 간다는 거 아닙니까? 100번 가봐야 꽝이고요. 가서 그냥 국정원 건물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컴퓨터 안에서 이 스파이웨어가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고 그 로그 기록이 훼손 없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 장비를 도입한 이후 운영한 모든 기록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어느 전문 해커가 인정을 해준다면 그 대신 그 녀석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비밀 누설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만약에 네가 지금 국정원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본 모든 거가 유출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너에 의해서 유출된 걸로 진작이 되거나 확인되면 너한테는 벌을 주겠다. 그래서 사인을 하게 하더라도 해커가 안 쓴 해커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안철수 100명이 간들 추정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 무슨 눈뜬 소경이지 이게 국정원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삼성 글씨 정도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공히 추천하는 복수의 해커들이 함께 가서 보는 거예요. 이 로그 기록은 훼손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태리 해킹사 서버 것도 함께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면 석 달에서 6달은 휙 지나가는데 통신사에 보관된 IP 추적 기록은 없어져 버린다. 고로 이 정권 하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기도 힘들지만 물리적인 여건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게 뭐 이번 박근혜 건이 좀 유독 심해서 그렇지. 네. 아니면 더 심한 적도 있었죠. 독재였던 시대에는. 그 정권의 유지 혹은 그와 관련된 비리를 그 정권에서 캐내는 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순원이 있거나 한다면 되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방금 우리 이광수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 제보입니다. 내부 제보. 이게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른바 그 김하영이라는 사람 오피스텔에 야당이 섞여갈 수 있었던 것도 네. 내부 제보 때문에요. 그렇죠. 내부 제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김춘 뭐라는 사람. 네. 그 양반은 그 제보한 덕분에 완전 작살났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결국은 이제 내부 제보 없이는 이 문제가 커지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그러면 내부 제보가 가능할 것이냐? 저는 박근혜 정권이 다른 건 몰라도 내부 제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는 집권 초부터 아주 최고의 위력을 과시해 왔지 않나 싶어요. 그게 사실 그 첫 단추가 최동욱 전 국가총장입니다. 예. 그게 함부로 정권의 말하자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은 그 말로 어떻게든지 보여주마라고 했던 첫 번째 케이스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었어요. 사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긴 합니다만은 검찰 조직이라는 그 특성상 나름대로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제 직선을 못하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런 우회풍을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제도 도입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최동욱 총장 못 쫓아내니까 결국은 뒤를 퍼가지고 망신 줘가지고 쫓아내는 이런 수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내부 제보라든지 내부 풍도가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죠. 저는 그곳이 국정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일반 행정기구라거나 공익이 조금이라도 강조되는 곳이라면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내부 제보자를 진짜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부적응자 또는 뭐 심하면 또라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부적 제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일상 현실에서는 필드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도 그러는데 국정원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특정한 아주 강력한 소명의식과 국가관이라는 이름하에 매우 획일적이고 단일화된 사고방식을 저절로 주입받게 되고 강요받게 되고 거기에 젖다 보면 특정한 경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편향된 뭐만 주면 그게 마치 식물에게 빛을 한쪽 방향에서만 주면 글이 이렇게 자라듯 불광성 때문에 저는 국정원에서 자신의 불이익을 갖고 가더라도 이번 건에 대해서 한다? 100%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건 국정원 2012년 12월 19일에 대선을 앞두고 각종 공간에서 벌어진 댓글이나 뭐 사이버 기무사이들이 뭐 댓글하고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여론전이라는 이름 하에 대응 또는 뭐 한쪽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한 그냥 키보드 워리어 정말 그런 거라면 이건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 범죄 그 자체로. 그리고 이게 드러나는 순간 이건 정권의 치명적인 거예요. 바로 정권의 안위하고 직결돼 버리는 겁니다. 광우병 이런 것보다 더 큰 이유가 광우병이나 메르스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광우병이나 메르스는 우리의 신체의 건강에 관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뭐가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나다니지도 않고 광우병 때는 유모차를 밀고 엄마 부대들이 나왔고 이거는요. 메르스 때도 지금 이번 정부 혹독하게 당하고 뭐 아뜨거라 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신체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의 일부와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 무방비로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 라는 거가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댓글 몇 개 단 거하고는 질이 다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죄의 질이 다른 것이고, 그것은 조지 오웰이던가 1894년이던가요? 동물농장? 딱 그겁니다. 1984년. 1984. 예.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같은 얘기라는 얘기인데, 예, 맞아요. 우리 강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정권의 침탈을 이제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막 중반기를 들어서고 있는 박근혜 정권. 게다가 이제 좀 시체말로 단도리에서는 그야말로 이명박을 찜쪄먹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정도의 의혹 수준에서는 박근혜 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이명박 정권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이번 국정원의 해킹 툴사의 그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것은 이제 과거에는 사람을 통해서 감시하고 사찰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휴대폰을 통째로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민간인 사찰이라는 거는 스파이웨어 대신에 스파이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예 결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유야무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킹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정권에게 침탈을 줄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 이제 식당 다니시는 분들 식당 가가지고 안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식당 자영업자들은 주로 그 종편 많이 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른바 그 패널들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아니 간첩들한테 해킹 좀 하고 어때? 나 같은 사람은 해킹할 필요도 없어. 잘했어!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해킹이라는 게 얼마나 비인도적인 범죄이고 이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어떻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는 거 우리나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사람들은 아니 뭐 국정원이 간첩작을 내고 해킹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죠. 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네. 뭐 간첩 잡는데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또 그치. 그 때를 잡아야지 말이야. 뭐 이러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니 뭐 그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반대 논리를 전개해야 될지 그런 팁도 한번 좀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뭐 긴 설명이 사실 필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철학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이게 문제 있다고 여기는 분들에게는 사실 설명 자체가 필요 없는 거고요. 들여다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말하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하건 본래의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고쳐지긴 힘들 것 같은데 당신이 어젯밤에 침실에서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과 아무튼 뭐 어디서 누구랑 뭘 만나서 무슨 마누라 원래 카톡한 거 다 들여다보면 어떡할 거야? 다 알 수 있다. 그래도 좋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띠끔할 사람은 이럴까요? 아유 그래 나는 아주 저 수지청득 뭐처럼 난 아주 깨끗한 사람이니까 볼 테면 봐. 그리고 간첩 잡는다는데 뭘 못해? 더한 거라도 해야지 라고 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신의 기본권이 항상 침탈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라고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요. 더 엄포를 놔도 웃을 것 같고 더 약하게 말하면 뭐 꿈쩍도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참 세상이 그럴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시원한 재단과 옳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시민 지금 작가라고 하는데 이런 저는 뭐 전혀 싸가지 없게 안 들리던데. 아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게 통용되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진중권하고 유시민 둘이서 뭐 팟캐스트였나? 진중권 씨가 그럼 이제 야한 동영상 이른바 야동도 핸드폰으로 보면 안 되겠네? 그랬더니
아니야, 국정원 직원하고 같이 보는 거지. 그러면서 유시민 씨 왈. 자기는 휴대전화 충전할 때 절대 침실이 있는 방에 두지를 않는데요. 왜? 본부방이나 거실에 뭐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서 아무튼 사람 없는 곳에다 충전시키지. 이를테면 이게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는 한. 내가 지금 핸드폰 이 버튼을 눌러서 껐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배터리가 있고 전원 작동하고 있으니까 스파이웨어가 심겨지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로 불 꺼놨으면 카메라 안 잡히겠네. 다만 뭐 아내하고 잠들기 전에 하는 얘기 이거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야. 이제 카메라가 보는 수밖에 그렇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야동을 국정원 직원이랑 사이좋게 같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고도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낀 사람은 뭐 더 이상 설득을 시도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참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 휴대폰을 국정원 직원이 들여다봤으면은 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풀풀 뛰면서 이런 개시기들 하면서 인권 침해 뭐 어쩌고 하겠는데 이제 자기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제가 들은 사람들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왜 저기 보겠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남들 거에 보든 말든 상관없어. 그리고 아직까지 잡아? 그럼 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참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유족들에 대한 태도하고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평소 저는 이제 밤에 제 아파트 안에 있는 이제 그 피트니스 클럽을 갑니다.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인간 테레비가 나와서 살매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앉아서 뭐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세월 유족들 뭐 돈을 10억을 받았다면 12억을 받았다면 옆에서 어떤 영감탱이가 아이 그 정도 받았으면 됐지 왜 가면 나갔어 그 지랄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사실 이제 저하고 비슷한 조인데 그 사람들은 제가 아주 젊은 사람인 줄 알아요. 60도 안 됐으니까 젊은 거 맞죠. 그냥 뭐 되게 50하고 60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왜 자기랑 또래를 영감탱이라고 호칭해요? 옛날에 제 아버님은 57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노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조금 다르지. 이제 내가 지나가면서 사실과도 다르고 닮을 다 떠나가지고 당신 손주가 그렇게 죽었어 그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냥 더 이상 이제 논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자기 아니면은 참 사람들이 그렇게 못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말하자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박근혜에게 위해가 되는 사람 만약 했다면 위해가 되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하고 만나고 있고 어디서 바람을 피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불순분자하고 만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감시를 하고 보고를 해서 입법을 받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개인의 사생활을 탁탁탁 털어서 사람을 결국은 최동욱 총장도 어쩌면은 해킹으로 그걸 찾아낼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보내자. 이런 게 드러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 들더라고. 2012년 2월에 사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예 이제 나중에는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이 워낙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근혜를 조지니까 이렇게까지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조지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 혼외자 부분에만큼은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이 큰 해명 안 하고 슬그머니 퇴장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건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게 잘못됐다를 떠나가지고 사실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들어보니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죠. 그러니까 로그 기록이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아까 좀 전문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청취자 헷갈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들보다 컴퓨터 실력이 훨씬 높으시기 때문에 이사장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결례예요. 결례했습니다. 로그 기록이 뭔지 다 아시는
단 표정이잖아. 저하고 이사장밖에 몰라요. 아니, 여기 만나가신 다 아시지요? 한 3만 명 들어가는 정치인들 다 아시지만, 우리 정치인들도 천만 정치자가 있잖아. 그 사람 다 몰라. 이게 어떻게 3만이라고 그래? 경찰 추산 2천. 아이, 말 하여튼, 같이 알아서 판단하자고. 하여튼, 제 결론은 전 그렇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뭐라고 변명을 하고 뭐라고 주장을 하든 간에, 불법적인 용도로, 해킹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그거는 심정일 뿐이지, 물증은 없는 상태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들여와서 가동을 했고 누구 걸 들여다 봤다는 건 지금 시인했잖아요. 그거 그냥 쉽게 말하면 불법이에요. 나 도둑질 했다 이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그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거에 의해서 취득된 증거는 법정에 가면 무효죠. 왜?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른바 독과수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빼도 박도 못할 게 그 400기가 안에 누구 거 들여받고 누구 카카오톡 좀 해볼 수 있겠냐는 등 안드로이드 폰에 뭐 갤럭시 5가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겠다는 등 다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킹 도둑질 하려는 놈들이 또 다른 도둑놈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는 거고 그 해킹 사업 주요 고객이 많이 떨어져 나갔대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해킹 툴 사이에 그 자료가 해킹을 당했으니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게 정말 당연하지. 근데 뭐 거래한 놈들 보십시오. 뭐 룩셈부르크다, 스위스다, 미국도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지랄이냐. 그거야말로 우리 옆집 김씨도 못된 짓 하고 그 옆에 누구도 그러고 당신 고등학교 친구도 누구도 그러는데 당신도 그러니 봐주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이 뭐 아주 돌발적인 변수들, 뭐 누군가 갑자기 그냥 양심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돌출한다든지 하기 전에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다고 보긴 하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또 믿는 구석은 세상이라는 게 제가 뭐 크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아오다 보니까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일어납니다. 예. 이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처럼 해킹은 일련적인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가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하나 툭 불거져가지고 사람의 심선을 자극을 함으로써 이건 진짜 나쁜 문제구나 라는 식의 또 극적인 반전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아니요, 뭐 어쨌거나 다이나믹 코리아인 건 분명하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지뢰가 터질지 모르고 그렇죠.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고 네. 뒷걸음질 치다가 뭐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안철수 의원을 너무 내가 이제 평가절하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냐 아니냐가 사실 이제 그 사람을 놓고 막 그 전문성을 테스트를 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별거 아닌 차이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한 현실이 이례적인 했을 때는 큰 차이를 보여요. 안철수의 유무는 존재 자체로도 굉장한 전문성, 의원 집단 사이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백신 전문가보다는 아예 해커를 몇 명 데리고 가자 이거죠. 저는 확실하게 보자는 거지. 아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런 이제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음으로써 무게감 있죠. 전문성에서 오는 뭔가 그 양반이 바이러스 전문가니 무슨 해커냐 잘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네네. 사실 이건 뭐 뉴스라고 보기엔 어렵고 뉴스 받는 말을 5일째인가? 네. 유승민 의원 이제 결국은 그 박근혜로부터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네. 토사구팽이죠. 연금 복회 정안 꼭 처리하라고 해서 그걸로 국회 복회 정안하고 맞바꿨더니 이제 연금법은 이제 되고 국회법은 잘못했으니까 벌쳐버렸으니까 사실 토사구팽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 진짜 의미에서 또 우리 세월호 책까지 써낸 이광민 선생님 그 전문가에 한번 설명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이 이후 프로그램 내고 하니까요. 물론 미스 레이저 박한테 분노를 사서 콕 찍어서 쫓겨난 건 맞고요.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내가 지를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까지 만들어놨는데 아시죠? 유수호라는 의원, 판사를 지냈던 유수호 의원의 아들로 아주 윤택하게 커서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하버드인가 스탠퍼드인가 뭐 아무튼 꽤 좋은 학교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뒷구녕으로 간 거 아니고 머리도 굉장히 샤프하고 유시민 저기하고 뭐 서울대 동기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인정합니다. 돌아와서 KDI라고 뭐 주로 영어로 강의하는 국책연구기관이에요. 한국정책개발원인가? 맞죠? 조국청? KDI가? 네. 거기 있다가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파격적이긴 했고 바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픽업이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로 배지도 한번 달아줘요. 그런데 대구 동굴구에 비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니까 비례대표가 배지를 반납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역구로 출마를 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물론 아무리 당선을 자신한다 해도 선거에 누워서 떡 먹기라고 자신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해보면 그렇게 어렵답니다. 아무튼 비례대표를 내던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내려가서 나를 보고 찍어주세요 해서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여의도 국회 기자실에서 유승민을 재선으로 해야 돼? 초선이야? 이래갖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비례대표였다가 바로 뛰고 가서 지역구 돼가지고 오니까 재선이냐 초선이냐 헷갈릴 만도 하죠. 자, 문제는 그건 재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유승민 씨가 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 211명 의원의 합의로 통과를 시켰어요. 211명이면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개헌 요구 충족선도 넘기는 겁니다. 3분의 2 넘겼죠. 지금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 3분의 2는 200명. 211명이면 그 당시에도 친박계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친박계가 한 40에서 최대 5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럼 유승민은 왜 그 국회법 그걸 했느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혼자 뭐 맘대로는 못하고 원래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운영할 때는 뭘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게 그리고 또 그게 협상의 전형은 아니지만 지향할 만한 전범은 아니지만 하나의 패턴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그렇게 해주되 야당에서는 세월호 특위가 발족은 됐지만 지금 영 안 굴러가고 있잖아요. 못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시행령의 독소조항 때문이라고 많이들 입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거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해수부에서 그냥 올려가지고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공포해버리니까 독소조항이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오죽하면 특조위 세월호 특위 위원장 장관이에요. 장관 끝. 장관이 일주일 동안 밖에서 가두 연좌 농성한 거는 건국 후 처음일 겁니다. 그래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시민들 유가족이 그렇게 뭉쳐가지고 4월 한 달 5월 초반까지 잡혀가고 물대포 맞고 뭐하고 새벽까지 양국역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도 못 고치니까 야당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세월호 특별법의 정부 시행령을 좀 고쳐야겠는데 그것만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시행령이란 건 뭡니까? 모법의 정신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 수족은 저의 뇌나 제 몸통을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제 손이나 발은. 그래서 국회가 잘못된 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자. 그게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그리고 뭐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입법부는 행정부를 항상 견제해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걸 비토를 놔버렸죠. 그거는 유승민이 너 내 옆에서 튕겨쳐 나가더니 하는 일마다 가짠 꼴 실었는데 원내대표 되고 나니까 이제 아예 나한테 대들어? 이것도 있지만 그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세월호 시행령을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요러한 독소 조항은 고쳐야겠다라고 콕 집어서 시도할 경우에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야당 또는 세월호 특위 또는 유가족들의 뜻이 많이 반영된, 즉 독소 조항이 제거된 시행령으로 바뀌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특위가 운영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대통령 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뭐 서면 조사건, 직접 조사건, 방문 조사건 간에 당일날 7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 오후 5시 반에 중대본에 나타나서 겨우 한 첫 마디가 빨간 조끼를 입은 아이들을 왜 찾기 힘들죠? 라는 오전 상황의 얘기를 왜 하고 있었던 겁니까? 무슨 보고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은 어떤 지시들을 내렸나요? 이를테면 조사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중대본은 이후에 어떻게 가동됐죠? 청와대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이런 거 조사받으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는 분명히 바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맞아요. 세월호 첫 출발은 교통사고였는데 사고와 사건의 차이를 아시죠? 경찰서에 가면 교통사고라고 하지 교통사건이라고 안 합니다. 살인사건이라고 하지 살인사고라고 안 해요. 사건과 사고는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로만 나누는 건 아니지만 화재 사고, 방화 사건, 실수로 불을 내면 그냥 실화, 불을 지르면 방화 사건 되는 겁니다. 행정부는, 그리고 행정부의 정점인 대통령은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했던 4월 16일 아침 10시경의 상황을 구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함으로써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군안의 업무는 언딘사나 민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해경과 정부에 있습니다. 그걸 못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 맞죠. 근데 그런 식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나 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특유의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법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킬 만큼 독소조항을 많이 이렇게 해서 정부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유승민이가 덜컥 사인해준 그대로 하면 내가 피곤해질 수가 이거예요. 특위에서 대통령 좀 오시오.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유승민이 내가 지를 의원도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비박계라고 뒤천 안 간 것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감히 뭐 위헌 소지가 있는 무엇에 사인을 해? 그것도 기분이 좋진 않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게 깔려있다. 그리고 이걸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줄 요약하면은 이제 유승민이 쫓겨난 것은 여러 인물로 포장은 되지만은 그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네가 네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을 이제 결국 무슨당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줄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거기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은 제 이 점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유승민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반해가면서까지 말하자면은 국회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을 교환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교환 자체가 저는 여야 교환. 여야 교환. 이게 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주는 대신에 연금법도 처리한다는 유승민과 야당과의 교환 행위가 박근혜의 뜻을 거슬릴 수준이라고 보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여당 원내대표는 절대 청와대의 뜻을 거슬리면서까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못하죠. 말하자면은 그 교환을 하기 위해서 유승민과 청와대 첩보들은 틀림없이 교감을 가졌을 거야. 그 정도는 된다. 이런 사인을 받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여당 의원들이 대거 청정해가지고 200표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유승민이 반란이라면은 절대 반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박근혜 정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별거 아니다. 게다가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게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은 일종의 금고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 거야. 유승민은 그래서 나중에 사인했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청와대와 유승민의 교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일을 청와대 참모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래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거지. 근데 누군가가 비선해서 국회법 개정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우리 이강용 평론가가 분석했던 그 부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날지 아십니까? 시행령 고쳐라. 안 고쳐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여론을 고치라면 안 고칠 수 없어요. 고치면은 대통령 나와라 이것은 뭐였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자기가 허락해서 유승민이 다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변심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이건 상처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은 내가 유승민 인기가 오른다는 걸 보고 정치라는 게 역시 포기 있어야 되는구나. 이건 박근혜 변심 때문에 유승민이 버림받은 것이 불과한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유승민밖에 없었던 거야. 딱 맞잖아. 뭐 친박이었다가 변심한 비박이고 솔직히 딱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들급 복서였던 유승민이 박근혜 여사에 의해서 슈퍼 헤비급으로 동시 그냥 일거에 체급이 격상됐습니다. 이게 정치를 논의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유승민이 진짜 국회법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대의가 해가지고 박근혜의 뜻에 반기를 들어서 막 국회의원들을 꼬셔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나중에 박근혜가 이런 나쁜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싸워싸워 해가지고 다 통과를 시켰는데 겉에는 그거 갑자기 대통령이 이거 다시 되돌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돌려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책임져야 될 사람 박근혜지. 쥐가 다 쎄 내가 오케이 해놓고 나중에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래 안 되겠다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책임을 박근혜가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유승민이 대신 사망을 하신 건데 그 대가로 마치 차기 주자 하는 걸 듣고 역시 정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운치 이상 이렇게고요. 자, 해서 이제 오늘 정치 토크를 뭐 사람을 바꿔가면서 파트너를 바꾼다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강윤 선생하고는 아주 호흡이 잘 맞아서 다음에도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별 말씀을.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좋아했던 박범계 의원이 예정대로 나왔더라면 여러분 아주 만족스럽게 귀가를 하실 텐데 그 땜빵이 너무 형편없어서 죄송합니다. 뭐 겸손히 말씀이고요. 자, 이것으로 정치 토크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조합들과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